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현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오늘 1,062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3단계 격상 기준 자체가 주 평균 800명에서 1,000명대인 거잖아요. 사실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서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1,000명을 넘나들 줄은 몰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 3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유행 때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양상이 다른 1, 2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양상이 왜 달랐냐면은 1, 2차 때는 훨씬 더 빨리 생기고 예. 급격히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생길 때는 10월 말에 끝나지 않은 감염이 아주 서서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감염의 양상은 아주 길게 갈 것이다. 금방 그전같이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마솥에 불을 떼듯이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장작을 충분히 해서 지금 떼왔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000명이 넘을 기미가 보일 때에 좀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 거다 싶고 지난 한 달 동안 감염원을 찾지 못한 정도가 뭐 쉽게 20%를 넘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2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염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검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100명, 200명씩 또 추가로 생길 거라서 당분간 이런 숫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보도를 보면 또 이동량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이동량이 줄었고 지난주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은 12%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이동량을 평가하는 게 이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가서 그 하나의 행정동에서 30분 이상 머물 때 이동했다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북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서너 시간 놀아도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작은 도시는 구가 없으니까 그냥 도시 안에서 움직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줄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봤던 지표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정부가 표방했던 핀셋 방역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정말로 안 움직이는 거냐, 정말로 안 모이는 거냐, 감염의 원천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신 다들 걱정하는데요. 예. 저는 백신을 안전성을 확보하고 맞는 것이 옳다고 늘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안전성이 상당히 초반 안정성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환자가 많긴 하지만 굉장히 달려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나중에 천천히 본다 손 치더라도 물량 확보는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뭐 예정대로 4,400만 도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스트라제네카만 우리가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식약국에서 허가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아서. 과연 우리가 2, 3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고유의 허가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나고 백신 접종을 3월 달에, 4월 달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스트라 백신의 효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 못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같이 합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 혹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노피 GSK 거는 일단 일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내년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일상이 안 된 백신이 그렇게 몇 달 안에 뚝딱 나오지 못합니다. 백신은 3상이 끝나야 나옵니다. 이거는 뭐 긴급 승인도 3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화이자 모더나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내년 가을 전까지 합쳐서 3천만, 4천만 도즈가 될 것인가? 저는 좀 오히려 조금 어렵다는 쪽에 더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뭐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회의적이신 건 아니에요. 신중하신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 안 된다면 어떤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이건 또 국민의 보건, 위생, 생명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효력이 걱정이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쪽은 이런 거예요. 이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미국 기업들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스웨덴 합작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고 또 영국은 미국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긴급 승인하겠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EU나 또 영국 자체나 어디서든 긴급 승인이 나면 우리 입장에선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기준에 맞는지를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시간이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은 백신으로 좀 판명이 나기를 우린 기대하면서 예. 올 12월을 보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이제 파이자하고 얀센은 400만 명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파이자는 1000만 명분. 그리고 모더나는 지금 다음 달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1월에나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1000만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코백스 퍼실리티가 1000만 명, 합쳐서 4,400만 명분인데 이게 크게 한 4덩어리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안심하고 확보한 것은 1000만 명분. 근데 약효는 조금 기다려봐야 확인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계약에서 1000만 명분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내년 하반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 6개월 버텨야 되는 기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정부가 이 예정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빠르면 내년 2, 3월에 접종을 시작해서 내년 또 독감 유행철 11월이 오기 전에 예. 10월까지 맞겠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적어도 3천만 명, 우리 인구의 한 60%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의료진, 고령자, 고위험군의 기저질환자 이렇게 쭉 맞아 나가고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 미성년자 대상 실험들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소아과 의사협회에서는 이 천천히 맞추자. 좀 어린이들은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내년 하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먼저 맞았으니까 먼저 예. 생길 것인가? 미국이 총동원을 해도 올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4,500만 명 정도예요. 그럼 미국 전체 인구의 한 뭐 이제 3억이 넘기 때문에 이게 한 6분의 1, 7분의 1 이렇습니다, 올해. 그걸로 내년이 들어가더라도 이 미국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미국도 이 그 파우치 소장의 예견에 따르면 빠르면 여름 정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참 좋은데 이건 조금 이제 섣부른 기대고 가을 정도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조금 먼저 시작하든 조금 늦게 시작하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전 지구의 절반의 국가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됐어도 이 해외여행이 풀리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이 못 맞은 나라들이 부지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한 1년 정도를 계획적으로 보고 정부의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까지는 내년 후반기까지도 결국은 우리는 거리 두기, 마스크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예. 일단 백신 문제와 예방적 차원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병상 부족 문제 아닙니까? 일단 서울시에서는 입원 대기하던 중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온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의사 전문가들은 지난 봄부터 우리가 2월, 3월 달에 대구에서의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지난 봄부터 병상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예. 저는 지금도 만일 우리가 한 서너 달 전에 특히 이번에 이 3차 대유행이 시작했던 11월 중순쯤에 미리 병상 확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그와 같은 일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겨우 뭐 1명, 2명 나온다고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한 분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찌 보면 좀 안타깝게 살 수도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환자 치료를 할 때 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은 모든 병에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코로나19는 증상이 처음에 없더라도 기저질환의 특기 있거나 하면은 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이 발생되면은 숨이 찰 것 같으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숨이 찬 사람도 있지만 저산소증은요, 그냥 조용히 몸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발생한 케이스는 피가래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폐렴이 굉장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숨이 많이 헐떡거리지 않으니까 저산소증에 빠져도.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셨을 수가 있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숨이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웬만큼 산소가 떨어져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중수본 발표를 보니까 뭐 병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면 왜 입원이 안 되는 건가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서 저희는 정말 적어도 병실에 관해서는 입원이 안 돼서는 안 되겠다. 자, 지금 중소병원 우리가 50베드, 10베드라고 100병상, 50병상이라고 얘기하는 중소병원들은요. 병상 가동률이 7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병상을 100개 갖고 있으면 한 20개 정도는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병상 가동률은 90%가 넘으면 다 차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비었어요. 그러면 국공립병원들의 주요 시설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진작부터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전원을 시키기 시작했으면 민간은 민간대로 일을 하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코로나 전담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은 커지고 거기다가 민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같이 순환 근무를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 말하는 3단계 안 가고도 어느 정도 환자를 수용만 하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전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병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동을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수도권의 의료 체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지금 아까 이 정 교수님 말씀을 이제 따르면 지금 이 10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것은 중장기화로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격리 치료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검사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3T, 세 개의 T 정책에 실패한 거 아니냐.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검사, 하나는 추적. 이 예. 두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해왔고 세 번째는 조치, 치료가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은 검사는 조금 늦은 듯하다가 요즘에 왕성하게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확진자가 뭐 1000명 이상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월, 3월에 이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전공법으로 가다 보니까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게 뭐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사를 지금 맹렬하게 늘려서 예. 일단은 더 많이 찾아내야 하니까 검사 수가 2배인데 그대로 어제에 이어서 1000명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양성률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 양성률이 높은지 낮아지는지를 봐서 양성률이 낮아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좋은 지표로 일단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스가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금 뭐 5명 중에 1명꼴 이상으로 늘고 있는데 역학조사관이 없으니까 특전사 요원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트레이스는 쉽게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집단 발병의 차원에서는 초발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병상 문제가 트리트먼트, 이 치료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기한 것은 아쉽습니다. 이 정 교수님 말씀처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 이건 사실은 좀 우리가 안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의대생 국시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의료계와 정부 간에 조금 불협화음들이 이 조속히 봉합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도 조금은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빨리 냈어야 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맞대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방법 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병상이라는 건 제한돼 있는 거고, 또 이 베드, 그야말로 침상의 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격리를 제대로 하고 코로나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를 분리하고 코로나 환자 쪽에는 거기에 맞는 의료진과 인프라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인프라가 함께 분리돼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직되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 처음에 백신 관련으로도 드렸지만 1년 왔지만 1년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끝물이야, 조금 있으면 백신 나오면 게임 체인지래,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게임 체인징은 1년 후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금 미국만 해도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1, 2월이 정점이라는 것은 부동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잡히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병상에 대한 대응이 제일 좀 현재 시점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겠고 대응책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 총리가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어제만 해도 의료체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정 총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시점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정부가 스스로 정한 5단계에 예. 지금 일평균 환자가 900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입원이 안 되고 사망 환자가 속출하는데 필요한 시점을 언제 잡으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으나 어저께 역시 그 방대본 쪽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우리의 역학조사가 더 이상 못 견딜 때, 그다음에 병실이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환자들이 여기저기 떠돌게 될 때에 3단계를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는 늦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 지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버리면 역학조사한 사람도 다 지치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다 지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역학조사와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물론 다들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뉴스에 잠깐 200만 뭐 업자 닿는데 그것보다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뭐 영화관에서 확진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골라가면서 서로 뭐 지금 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지켰으니까 다시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10건 열고 닫을 건 닫고 하면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토끼를 다 쫓는 데에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5단계 격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3단계로 격상하게 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지금 3단계 지금 만들어져 있는 5개의 체계가 예.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졌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을 좀 예. 조금 적극적으로 좀 정부를 질타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계의 이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없는 걸 만들었죠. 1.5단계, 2.5단계 이렇게 부르다가 아예 이걸 체계화하자. 그럼 아예 1, 2, 3, 4, 5단계로 하면 좋은데 1, 2, 3단계 사이를 두어서 1, 1.5, 2, 2.5, 3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다 있어요. 매뉴얼상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3단계예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예. 이 지난 1, 2주간 하루 확진자가 800명대 넘었고 900명대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딱 보면 표에 맞춰 보면 3단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 3단계라는 말은 틀렸어요, 이미. 3단계에 지금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단계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나왔냐면 2.5 플러스 알파가 나왔어요. 이 플러스 알파를 없애려고 5단계로 촘촘하게 만든 건데
플러스 알파가 또 나오면 이거 지금 뭐냐면 2.75단계 아닌 겁니까, 현재? 그러면 이걸 10단계로 만들죠. 아예 왜 5단계로 만들었냐고요? 지켜지지 않는 단계나 매뉴얼은 의미가 없다. 지키자고 이걸 정밀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또 정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다면 좋아요. 이걸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룰은 있어야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 약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전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정 교수님은 그러니까 무조건 다중이용 시설이다. 무조건 멈춤, 문 닫아, 집합금지, 집합 제한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면 많이 나오는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90% 이상의 국민이 있어요. 정말 잘 지키세요. 근데 5% 내외가 클럽 파티를 하는 겁니다. 클럽 문 닫았죠. 그러니까 파티룸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제주도에서 확진자 다발로 나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중지시켰어요. 제주도에서만. 근데 전국적으로는 풀려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연말에 게스트하우스에 바베큐 파티, 클럽 파티 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약률이 높고 이동량이 12% 줄었다고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 50%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감으로 보면. 그럼 적어도 한 30%는 줄어야 뭔가 이제 신용을 우리가 하는 건데 12% 줄었다면은 역으로 88%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클러스터를 막 쪼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플러스 알파라는 게 핀셋 규제잖아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럼 아예 목욕탕은 안 된다. 앞으로 일주일간 전국의 대중 목욕탕은 중지. 지금 제주에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또는 스키장 개장하니까 스키장에서 나왔어요. 평창에서. 그럼 스키장에서는 어떤 규칙을 준수하라. 이거 어기면 집합금지. 예. 정교하게 같이 동시간대로 따라가 주면서 좀 이러한 규제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저희 그냥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는 게 국회 앞에서 지금 전국 피트니스 이 경영자 협회에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헬스장이 제가 보기엔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봐요. 환기를 정말 잘 시키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입장 때부터 제한해서 러닝머신을 뭐 한 3-4칸씩 뛰어서 뛰고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줌바 댄스나 뭐 태보라든가 강습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음악 그 교사들도 1:1 교습을 하는데 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 거리두기 하고. 그런데 문제는 부산의 장구 음악교습소에서 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습소 전체 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정교하게 쪼개주고 발품을 팔더라도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막을 곳을 막고 풀 곳을 풀면 지금 왜 2.5단계에서 3단계로 못 올리고 있는 거냐면 경제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를 일괄적으로 막으니까 지금 14만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던 게 50만 개 사업장이 되고 202만 개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줄일 수 있는 촘촘한 방법을 정부가 찾아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사례가 있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열차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열차에서 일한 승무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국내 첫 기차 확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마스크 쓰고 있는 그 기차 안에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역학조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그 열차에 뭐 대개 KTX라 치면 그 환경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반면에 각 대도시에서 움직이는 지하철을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한 일량에 들어가 있는 승객의 숫자가 KTX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증명된 건 없죠. 통근 버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열차에서보다는 조금 다른 감염 경로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정기석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